안녕하십니까. 경제 전문 유튜버 이광수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은 조용히 준비해왔고 저 역시 몇 주간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던 바로 그 움직임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이 움직임을 지준관리 매입 Reserve Management Purchases 이라는 아주 교묘한 이름으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돈 찍어내기입니다. 내 돈 찍어내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관망만 하고 있다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펼쳐질 가장 큰 부의 증식 기회 중 하나를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엉뚱한 자산이나 잘못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남들이 모두 돈을 버는 동안 오히려 당신만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연준이 정확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주류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의 절반을 마저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움직임이 왜 어설픈 금리 인하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 그리고 아직 뒤처져 있는 대중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당신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연준은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가 첫 번째 발표, 즉 0.25% 금리 인하에만 주목하고 있죠.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 월스트리트가 열광하고 주류 언론은 이해조차 못하는 핵심은 바로 두 번째 발표에 있습니다. 연준이 돈 찍어내기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12월 12일부터 매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돈을 찍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에 새로운 유동성, 즉 생돈을 직접 꽂아 넣는 행위입니다. 연준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 은행 시스템에 펌프질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에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건 경제학 원론 100일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아주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걸 지준관리 매입이라고 부릅니다. 양적 완화 QE가 아니라고,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기술적인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제 원칙은 간단합니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꽥꽥거리면 그건 오리입니다. 아무리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돈을 찍어 국채를 사는 행위는 명백한 양적 완화, 즉 돈 찍어내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연준은 정반대의 일을 해왔습니다. 2022년부터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시장에서 걷어들이며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왔죠. 마치 흥청망청 파티를 벌인 뒤에 이제부터 술을 좀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경고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은행들이 연준의 비상대출 창구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연준은 자신들이 너무 과하게 돈줄을 재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다시 돈을 찍어내기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그들이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죠. 매월 4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한다. 이는 연간 거의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일단 연준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2019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돈 찍어내기를 멈추려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자 결국 실패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생각에 이 돈 찍어내기는 적어도 2026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한국에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이 찍어낸 달러는 미국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은 결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고 외국인 자본의 영향력이 큰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원화 강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1달러로 더 많은 원화 자산을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즉, 코스피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988년 이후 가장 많은 반대표가 나온 회의였습니다. 일부 위원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 다른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양쪽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준 스스로도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길을 잃은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만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순간, 즉 연준이 결국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 시장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 봅시다. 왜 이것이 주식시장의 엄청난 호재일까요? 답은 한 단어, 유동성입니다.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면 그 돈은 은행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돈이 많아진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돈을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해 주거나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차례의 양적 완화 QE가 시행됐을 때 SP500 지수는 3배나 올랐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연준이 5조 달러를 찍어내자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포물선을 그리며 치솟았습니다. 그때는 사도 오르는 장이었죠. 역사가 증명하듯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확장할 때마다 위험자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 물가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다면 연준은 돈 찍어내기를 멈추고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까요? 단연 성장주, 특히 기술주입니다.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들이 가장 빛을 발합니다. 미국의 빅테크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동성은 결국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피의 성장주들, 예를 들어 반도체 2차 전지, AI 관련주에도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부동산이나 금융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관망하며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지금 최악의 선택입니다.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돈 찍어내기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동반합니다. 최근 금과 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산의 일부를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셋째, 데이터를 계속 주시하십시오.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고용보고서, 물가지표, GDP 성장률 같은 핵심 지표들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가지표가 너무 뜨겁게 나오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연준은 다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휩쓸려 갈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하게 포지션을 잡고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잠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10대, 20대, 30대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연륜을 쌓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잠시
지금 자신의 나이와 그 나이가 지나온 시간의 무게를 가만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에게는 깊은 공감이 또 다른 분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부디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 이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하며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경험을 통해 이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자유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곧 여러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언제나 든든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인 안정과 자유를 누리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